영국도 잉글랜드 국교회를 만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걸 했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언어입니다. 언어개혁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상당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국가 단위의 교회가 탄생한 건 아르메니아입니다. 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아르메니아어를 가지고 성서를 번역해서 사용해서부터죠. 정교회와 카톨릭이 분리된 이유도 사실은 언어 때문이라는 거.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를 쓰죠. 그리고 정교회는 그리스어를 쓰고요. 또 그리스어를 쓰다가 나중에 슬라브족들로 전파가 돼가지고 이 슬라브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전례를 할 수가 있었죠. 따로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 거고요. 자,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존 위클리프가 그러니까 영어 성서를 번역했던 것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얀 후스가 체코 설교를 하고 번역을 했던 것.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루터가 독일어 성서로 번역했던 것. 여기서도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죠. 또 프랑스 지방에서도 프로방스인들이 프랑스어로 성서를 번역했던 것. 각자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땅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영어 번역 성서가 등장을 하고 또 잉글랜드 국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잉글랜드 국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종교개혁이라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수장이 로마 교황이냐, 영국 왕이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뭐 약간의 교리 차이는 있죠. 사제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영어로 설교를 한다. 뭐 이 정도는 있지만 민중들이 볼 때 이것은 완전한 종교개혁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쥐리히에서 활약한 칼뱅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라는 걸 설립하죠. 그래서 여기서 개혁파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 쥐리히의 개혁파들이 프랑스 지역 가서 또 선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위구노라고 불리는 개신교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네덜란드 지역으로도 가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주로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잉글랜드로 오겠죠. 그래서 잉글랜드 지역에서도 뭔가 종교개혁다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종교개혁다운 종교개혁이 뭐냐? 바로 계급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교, 이 종교개혁인 사람들은 사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제를 비롯한 여러 어떤 계급이 없어요, 내부에. 만인 사제설. 그러니까 다 직분이 다 똑같은 거죠. 누구나 사제인 셈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잉글랜드에 들어와서 완전한 종교개혁, 순수한 복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 영국 역사에는 이 종교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유럽 대륙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거에 맞물려 가지고 이 영국 땅에도 치열한 대결 양상이 벌어지는데요. 이 영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크게 보면 세 개죠. 로마 카톨릭, 옛날부터 있었던 로마 카톨릭 있죠. 그리고 잉글랜드 국교회가 헨리 8세를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국교회 수장은 영국 왕이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수장은 당연히 로마 교황이고요. 또 청교도라 불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교도는 개신교의 여러 일파들, 잉글랜드에서 활약했던 개신교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청교도 종파가 있는 게 아니라 잉글랜드 활약했던 여러 종파들을 여러 개신교 종파들을 청교도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들의 지향점은 어디냐? 당연히 로마 카톨릭과 잉글랜드는 여전히 계급과 수직 구조죠. 그러니까 수장인 교황이냐 왕이냐 그리고 그 밑에 대주교, 주교, 사제들이 이렇게 있는 계급 구조죠. 기존의 전통을 인정하는 방식.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평등이라는 거죠. 사제도 없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왕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왕은 무시할 수 없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자, 활약한 중심 지역은 로마 카톨릭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였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당연히 잉글랜드고요. 청교도는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생겨났죠. 자, 특징은 사제 독신주의. 그리고 잉글랜드 국교에서는 사제는 결혼 가능하다.
당연히 청교도는 사제가 없다는 거죠. 이 세 종파가 당시의 어떤 정치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치열하게 투쟁을 했는데 이 특징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과 잉글랜드 국교회는 바로 계급 수직 구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권 지배층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청교도는 평등 구조다. 이게 가장 이 정치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헨리 8세가 사망을 한 이후에 등장한 후계자는 누구였냐면 에드워드 6세였어요. 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죽은 다음에 아들을 세웠는데 아들이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당연히 섭정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죠. 죽는 바람에 이 왕이 계실 서열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 메리였던 겁니다. 이 메리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메리는 별명이 뭐냐면 블러드 메리예요. 피의 메리라는 겁니다.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종교의 미명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리는 로마 카톨릭의 수호자다. 이렇게 자처를 했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바로 캐서린이었기 때문이죠. 에스파냐 출신 캐서린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카톨릭 신도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개신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바로 로마 카톨릭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 국교회의 어떤 그걸 지지했던 이제 주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여기 청교도로 일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죽여가지고 결국은 800명이나 되는 개신교를 처형했기 때문에 이런 블러드메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왕은 엘리자베스 2세였습니다. 자, 메리는 5년 만에 죽어가지고 물러나게 되고요. 앤 볼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처녀 여왕이라는 불명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했고 그러면서 공공연히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되게 그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복장도 보면 되게 뭐 아주 멋있는 옷을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독신이면서 이런 화려한 생활을 즐겼던 거죠. 그리고 이 메리 1세가 이 종교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아예 포용 정책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간통죄로 처형되고 그녀가 런던탑에 갇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았던 거죠. 유럽의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이 엘리자베스 1세한테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자고. 그 당시 유럽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군주끼리 이렇게 청혼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물리고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던 그런 여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그를 끝으로 투더 왕가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헨리 8세가 그렇게 투더 왕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엘리자베스 1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종교 간 중용 정책이었던 거죠. 본인은 국교회를 지지했지만 종교 분쟁의 해소에 노력을 합니다. 앞에 메리가 종교 로마 카톨릭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중용이 중요하겠다. 그 대신 잉글랜드 국교회는 조용한 상태에서 확립을 해 가죠. 왜냐하면 국교회의 수장이 왕이기 때문에 이 국교회는 이 엘리자베스 1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잉글랜드 국교에서는 왕이나 이런 귀족 체제, 계급 구조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잉글랜드 국교를 버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대신 로마 카톨릭의 간섭은 배제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 세력인 로마 교황이나 에스파냐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프랜시스 드레이크 등 해적 세력을 지원합니다. 이때 드레이크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드레이크가 누구냐? 세계 일주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죠. 그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519년에 서쪽으로 항해를 해가지고 브라질 거쳐서 마젤란 해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드레이크란 사람도 영국인이었는데 세계로 두 번째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코스를 거쳐요.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은 태평양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메리카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쯤에서 에스파냐 함대를 만나죠. 그래서 에스파냐 함대를 납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페루 리마 부근에서 에스파냐 배를 납포해가지고 2만 5천 페소의 페루산 금을 획득합니다. 또 카카오 푸에고를 만났는데 그 은 26톤, 금 80파운드, 화폐와 장식품 13상자 모두 20만 파운드 상당의 재물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재물을 얻은 다음에 이 필리핀을 거쳐서 이 몰루카에 가서 향신료를 또 배에다 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를 아련을 합니다. 그때 드레이크가 이 왕한테 바친 재물이 왕실의 1년 예산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이 에스파냐 배한테 빼앗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에스파냐 배는 보물선이에요. 일종의 여기 남아메리카에서 은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든지 아니면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으로 가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스파냐 배에는 항상 금과 은이 가득 실려 있기 때문에 저 배를 납포하기만 하면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파냐 배만 잘 잡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드레이크가 이 해적 활동을 열심히 한 거죠. 물론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드레이크가 해적이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국가 공신이죠. 자, 옛날부터 해적이라는 것은 무역선과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남의 걸 빼앗으면 해적이고 남의 거 교육을 잘하면 상업할때인 거죠. 옛날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드레이크가 여러 에스파냐 배를 해적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보물들을 엘리자베스한테 영국한테 바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자, 문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황제가 열이 많이 받았어요. 저 드레이크를 비롯한 영국의 그 해적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손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교황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잉글랜드 침공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냥 놔둘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플랑드르에 있는 육군을 아예 도버 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에 가가지고 잉글랜드를 아주 손봐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 플랑드르는 에스파냐 영토였어요. 자, 펠리페 2세 영토가 이렇게 에스파냐와 플랑드르,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 남부에 이렇게 영토가 굉장히 컸죠. 아주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강대국한테 저 잉글랜드라고 하는 아주 변방에 가난한 국가가 까분다는 거죠. 특히 해적을 그냥 놔둔다. 그러니까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이 해적 활동을 계속하는 드레이크 그리고 그를 감싸는 잉글랜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아르마다라고 하는 무적함대라고 하는 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되게 좀 웃겨요. 자, 펠리페 2세가 어마어마한 한대를 동원했습니다. 130척의 대형 범선, 대포 2,000문, 2만 명의 병사, 이를 데리고 여기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에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버해협까지 왔어요. 칼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패배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패한 배는 3척뿐입니다. 그 패한 것도 어떻게 패했냐? 자, 드레이크의 잉글랜드 배는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해군은 드레이크의 배 그리고 영국 왕실의 배 그리고 몇몇 귀족의 배 해가지고 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에스파냐 배와 맞아 싸웠는데 이 잉글랜드 배들은 대부분 작았어요. 그리고 배에다가 대포를 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 두 팀이 싸운단 말이에요. 에스파냐 함대는 어마어마한 대군이고 잉글랜드 함대는 되게 조그매요. 그런데 잉글랜드는 여기를 화공을 했습니다. 화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배가 불탄 건 3척뿐이에요. 근데 이 에스파냐 배들이 허둥지둥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썼죠. 근데 이곳은 항상 편서풍이 부는 지대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대부분 대형 범선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쪽 서쪽으로 가면 되는데 서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대형 범선이니까. 서풍이 부는 데서 서쪽으로 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에스파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파냐 배들은 이 북해라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곳 바다였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배들이 스코틀랜드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함대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침몰을 하고 절반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을 보면 에스파냐가 패배한 건 분명해요. 근데 잉글랜드가 승리했냐? 승리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무승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나오죠? 이 아르마다 인빈서블이라고 하는 이걸 해석하면 무적 함대예요. 근데 에스파냐 함대는 무적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무적 함대를 부척했어요? 당연히 잉글랜드가 부척했죠. 바로 잉글랜드의 선전전에 빌린 대표적인 전쟁이다. 잉글랜드는 승리하지 않았는데 적군을 무적 함대라고 붙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이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 배가 물론 절반이 사라지긴 했어도 여전히 에스파냐는 해군이 강력했고 당시에 여전히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배 몇십 척이 좀 깨졌다 그래서 배를 또 재건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대표적으로 잉글랜드의 선전전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잉글랜드는 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포함한 영국이란 나라는 에스파냐에 비하면 여전히 약소국이었다. 다만 이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영국 해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해군의 시작은 아버지 헨리 8세가 물려줬던 그 해군, 그리고 아버지가 수도원 800개를 때려잡아서 만들어낸 돈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